드디어 25개구가 전부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25개구가 있는 시는 서울특별시 뿐이죠. 보면 5월에 상승 전환했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부족을 없애라 라고 했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기대감을 키우면서 가격이 상승폭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로 나온 거죠. 지금도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놓고서 떨어지니까 공급 정책을 쏟아낸다는데 요걸로 집값이 오른다, 다 요런 걸로 완화로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이야기들이죠. 잘 보셔야 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은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 공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질적 공급이라서 사실상 양은 극소하다. 예를 들어 270만호 공급 정책, 요게 다 재건축으로 발표가 됐다, 예시를 들자는 거예요. 다 재건축으로 발표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실질 공급, 순공급은요 50만호도 안 나온다. 서울에서 5년간 재건축으로 순공급이 나온 게 21,000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50만원 무슨 한 30만호도 나오기 힘들다 사실. 그런데 이게 공급 정책인 양 계속 유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사업이죠. 공공공급이랑 재건축 비교를 했을 때요, 자, 공공공급은 순공급이 많으니까 집값 하락 요인이 된다면 여기는 순공급이 적죠. 그래서 집값 하락 요인은 크지 않다. 그런데요, 반대로 여기는 멸실이 없죠. 여기는 멸실이 있죠. 멸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가 오릅니다. 그래서요, 전세 대란이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가는데 재건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전세 대란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면 갭이 줄어서 투기꾼 부담이 줄어드니까 매매가를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요, 공공공급은 상대적으로 하급지에 보급이 되죠. 근데 재건축은 상급지에 보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미분양 확률이 공공공급은 높은 반면에 상급지는 미분양 확률이 적다, 매우. 분양 세대수도 얼마 안 나오는 데다가 이미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진 데 공급이 되기 때문에 미분양 확률이 매우 낮죠. 그리고 여기는 분양가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공공공급은 분양가가 적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요걸 하겠냐. 그러니까 자꾸 이걸 풀어주고 민간 공급을 해야 집값이 떨어진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 공급을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그거를 언제 많이 했느냐?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 낮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공급 부족 아니었죠. 그러더니 이제 윤석열 정부 되니까 공급이 매우 적어서 멸실을 늘리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급 정책을 해야 된다, 민간 재건축을 풀어야 된다 이야기하더니 공급 정책 발표되기 직전에는 공급 정책이 집값을 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근데 사실은 아니죠. 그리고 서울은 지금 드디어 25개구 전부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올해 초에 하락기 나왔을 때 서초, 용산, 강남, 송파, 강동 이런 데 오를 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도 머지않아서 떨어진다. 지금은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다. 과거에는 미중 무역전쟁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금리 내린 거라 그 다음에 심리가 일시적으로 조금 살아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심리냐? 현실 부정 단계. 2019년에 상승분은요, 금리 그 정도 하락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현실 부정 단계였다. 그때 저희가 하이먼 미스키 모형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주식시장처럼 이러다가 현실 부정 단계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날아가는 거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날아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올라간 거였죠. 역대급 저금리가 나오면서. 왜냐면은 그만큼 떨어졌어도 1.25 때도 이미 많이 샀고 문재인 정부의 대부분은 1.25였다가 1.75 잠깐 올랐다가 다시 1.25 됐다가 막판에 0.5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1.25 때도 이미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25, 1.5 뭐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지금은 상승할 어떤 조짐도 없다. 결국에는 서초, 용산도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올라간다는 인간들 계속 똘똘한 채 이야기했었죠. 똘똘한 채 돼요? 몇 배를 더 비싸게 주고 사는데 어떻게 그게 똘똘한 채냐? 띨띨한 채지. 결국엔 띨띨한 채 되고 있다. 매수 심리는 역대 최저 경신했습니다. 또 최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때 막판에 규제 정책에 힘입어서 방어막을 만들어 놓고, 저희 예전에 여기 뭐 불 붙었을 때 불 끄기 위해서는 근처에 나무부터 깎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규제 정책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붓든지 소화탄을 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금리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소화탄을 쏟아 부으니까 떨어지고 있다가 이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대선 효과. 문제는요, 아니 왜 당선 전부터 올라가요? 윤이든 이든 둘 다 완화 정책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불길을 가둬놓고 소화탄 때려서 잡을 일만 남았는데 거기다가 다시 이제 내가 연료를 공급해 주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심리 살아났고 특히 윤이 되니까 더 많이 살아났죠. 그래도 한계더라. 왜?
핵심은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DSR이었다. 그래서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8월에 대출 규제 들어갔죠. 이거 올해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8월부터 금리 인상 들어갔죠. 근데 요거보다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게 DSR이다. 예를 들어서 금리 올라가서 이자 부담 늘어나고 원리금 갚느라 허리 휘면서 계속 대출 돌려막기 해야 되고 그러더라도요, 집값이 그 이상 올라간다는 심리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거예요. 근데 DSR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다. 그 전에는 DTI도 있긴 하지만 LTV가 거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집값이 올라가도 내가 돈을 못 벌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심리가 아니라 여러 개 꺾인 거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눈치 빠른 인간들이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진짜들은 19년, 20년, 21년에 폭등합니다, 영끌족 사세요 하고 그들한테 팔아 치운 게 진짜들이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역대급 절벽이다. 8월 22일입니다. 7월이 31일까지 있었으니까 신고 기간 9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몇 건? 600건. 2월보다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역대 최저 기록할 듯. 2월은 28일짜리인데 31일짜리가 28일보다도 안 나올 수 있다. 자, 언제 하락기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8월부터요 2월까지 이때 하락 징조가 나타나다가 대선 효과로 3, 4, 5월 3개월 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 효과가 사실 별게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지표들은요, 요때 오히려 여기 것까지 다 끌었었기 때문에 요때보다 더 안 나오는 거다. 근데 문제는요, 7월도 문제인데 8월도 마찬가지다. 8월 22일인데 신고가 122건밖에 안 됐어요. 거래 절벽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거래 절벽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심리는 아직도 있어요.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심리, 떨어질 거라는 심리랑 크게 차이 안 나요. 보합된다는 심리, 그 다음에 보합되더라도 얼마 안 떨어지고 다시 오른다는 심리, 이 심리가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예요. 심리가 돈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영끌해야 되는 사람, 영끌해도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있었죠. 근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조장하면서 다 빠져나갔다. 예를 들어서요, 풍선 효과 나타날 때요, 있는 사람들은 그들한테 팔고 빠졌습니다. 영끌하는 사람들이 샀어요, 가격 올랐다, 신난다, 근데 안 팔려요. 그러면 벌써 19년대 가격으로 떨어졌대요. 그 다음에 영끌 가능한 사람들은 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더 안 된다. 근데요, 이 심리를 조장하는 타겟층이요, 이 사람들은 안 돼요. 경제시장을 읽고 치고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가격이 올라가고 황금성이 더 떨어지는데 지금 살 이유가 없다. 그리고요, 할 사람들은 이미 했고 못한 사람들을 유도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들은 아 그래, 성인 되고 나서 부동산에 관심 가진 뒤로부터 계속 올랐는데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못 사는 거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개박살이 나는 거다. 매물도요, 막 엄청 빠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증가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 다음에 전월세 증가하는 거 보면은 전세 대란 둘째 치고 월세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무슨 월세 대란이에요. 전세 대란도 없다고 그랬죠. 전세 매물 계속 증가한다고. 다만 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커지는 것일 뿐이고, 월세 역시도요,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오는 거 조금만 더 지나면은 전세가 하락에 힘입어서 올해 내로 월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물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816 대책 나오고 나서 실망 매물이 다시 늘어나고 있더라. 조금 감소하는 듯 하다가 조금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은 맨날 장기 우상향,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장기 우상향 하는 이유는 뭐냐? 자산 가치가 다른 투자처에 비해 높다. 변동성이 크게 낮았다. 아니, 지난 16년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항상 고점에서 분석하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일 뿐이죠. 비트코인도 고점에서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수익률이 높아요. 서울의 주택재고는 적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고, 근데 문제는요,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매물이 늘고 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가구 수는 그냥 분화해서 같이 살고 있다. 그리고 매물이 늘어난 이유는요, 실질 가구 수는 늘지 않았다는 거죠. 1인 가구는 집을 살 여력이 없고, 2인 가구도 집을 사봤자 소용이고, 3인 가구 넘어가서 좀 큰 집을 사야 되는데 2인 가구인 사람들이 3인 가구로 넘어가는 길이 끊겼다. 근데 어떻게 계속 오르느냐? 이야기하는 것도 공급률 58%에 불과, 소폭 하락 그칠 듯,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58%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너 이 58%가 신기하네? 주택 보급률도 90%가 넘었는데 공급률이 58%는 뭔 개소리냐? 증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 되게 부동산 쪽에서 많이 조장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아예 대놓고 교수 빼고 이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2008년에 내년에 오를 것이다. 2009년에도 내년에 오를 것이다. 2012년에도 내년에 오를 것이다. 했던 사람이에요. 라이트하우스를 못 믿겠다. 뭐 3년째. 이 사람은 5년 넘게 그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믿어주는 건 말이 안 되죠. 빠머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빠머시기 딱깔이죠. 여기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 학군 이야기하면은 월 그 사람. 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사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정되고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런데요, 거래량이 그렇게 개박살났는데 어떻게 올라요?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입주량을 이야기를 한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입주량 때문에 공급 부족 나서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그건 박근혜 정부 욕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입주되는 거는 공급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많이 억제를 했죠. 그러니까 22년도에 공급이 안 나오죠. 그런데 22년도에 떨어지고 있죠. 공급 문제는 아니었다. 어떻게 입주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재건축 연한화 나왔고 부동산 3법 하면서 재건축을 엄청나게 추진했죠. 그래서 2015년부터 때려 부수고 짓는 것들 엄청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21년까지 공급량이 많이 나온 거고, 2017년에 제초안 부활시키고 나서 그때부터 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부수고 짓는 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뭘로 계산해요? 가구수 증가, 그 다음 멸실, 그 다음에 입주, 이걸로 분석을 하죠. 멸실이 많이 나서 그런 거예요. 가구수 증가는 크게 영향 없었고, 멸실이 많이 났다. 즉 재건축 때문에 공급 부족이 난 거다. 재건축을 많이 추진해서. 그러니까 입주량은 적은데요, 왜 집값이 떨어질까요? 재건축 추진을 안 하니까. 안 때려 부수니까. 재건축 추진하면요, 일단 근처에 전세가 올리고요, 그 다음에 공급 확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면서 재건축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3법 통과했을 때 집값이 오른 거예요. 부동산 3법이 언제 통과했어요? 2014년 12월 31일. 그 전에 재건축 연한화 9월에 통과했죠. 초이노믹스 7월에 통과했죠. 서울 집값 계속 떨어지던 집값 언제부터 폭등하기 시작해요? 2015년부터. 이때 가계부채가 역대급 증가하죠. 빚내서 집 사라. 이걸로 살린 거예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더 올랐다. 자동차가 이렇게 후진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전진으로 바꿔요. 엄청나게 엑셀을 밟아서. 그거랑요, 기어 바꿔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를 브레이크 밟아서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요걸 요렇게 해서 속도가 점점 붙는 상황. 거기서 딱 문재인 정부한테 넘기니까 속도가 확 붙어서 브레이크 밟아도 이때보다 높은 속도. 그래가지고 밟아서 멈출 법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빙판길이 생겼죠. 그래서 바이크 쭉 미끄러져서 속도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쭉 밟아놔서 결국엔 빙판길 지나고 브레이크 밟아놔서 멈추려고 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엑셀 밟고 있는 거고. 근데 엑셀 밟았는데 지금은 이제 빙판길 지나서 무슨 길이에요? 진흙탕길인데 오르막길이라서 밟아도 속도가 나긴커녕 오히려 뒤로 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 뭐예요? 서울 아파트는 정말 모자랄까? 통계 들여다보니 뭐라 그래? 준공 실적도 높은데 역대급 멸실이었다. 즉 재건축 재개발이 문제였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을 언제 풀었느냐? 특히 재건축을 언제 풀었느냐? 2014년 9월하고 12월에.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올려먹고 2016년에 날라갔다가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막상 1년밖에 못 해먹었어. 이거 다 풀어놓고서. 그래갖고 이걸 다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멸실 다 지금 내도록 만드는 거. 이게 핵심이었는데. 부동산 3법에서 분상제 폐지, 그 다음에 제초원 폐지. 그거보다 더 핵심인 건 요거.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는데.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왜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막은 것처럼 만드는데요. 사실은 1기 신도시는 지금 재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에서 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전 정부 탓. 전 정부 탓이에요. 왜? 말한 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재건축이 안 되니까 공급이 적어도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부수면 일단 거기서 갑자기 수요가 확 생겨나니까. 그럼 급한 수요들이 생겨나면은 비정상적인 가격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집이 부족한 이유 뭐예요? 가뜩이나 멸실 많이 났는데 다주택자들이 절반 이상 싹쓸이 해갔는데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못 가지도록 만드는 정책을 내야죠. 그럼 그래서 나오는 게 보유세 정책인 거예요. 주택을 늘리려면은 세금 많이 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를 주어서 매물 내놔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주택 수를 늘리지 말아라 앞으로라도. 이게 나오는 게 보유세 정책인데 그걸 다시 풀어주고 있어요. 다주택자 양성하고 있죠. 왜? 실수요들이 못 사니까 다주택자들 사게 하려고. 그러니까 종부세 풀어준 거예요. 매물이 주는 그런 게 핵심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 공급 폭탄 들어온다는데 사실 다 재건축 때려 부수고 짓는 거죠. 서울은 효과 없어요. 이거 역효과다 사실. 그리고 아무리 저런 거 하더라도 왜 재건축이 함부로 추진이 안 되느냐? 분양시장이 개박살 나고 있는데 재건축했다가 진짜 장기 하락장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거래절벽이 계속 이어진다든가, 그래서 분양 개박살 나면요, 재건축하면 뭐예요? 결국에 그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 통해서 그 돈 땡겨가지고 짓는 건데 그 돈이 안 들어올 텐데 아무리 풀어봐요. 분양이 잘 될 때나 재건축이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초안을 하든 분상제를 하든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만 시켜주시면 재건축하겠습니다 굽신굽신 하던 조합들이 주제 풀어줘도 힘들어한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 적었던 분양 물량도 하반기에 대박 많이 남아있죠. 매매할 사람들 더 줄어들겠죠. 그 다음 미분양, 매매가보다 저렴한 분양 아파트도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서울에서. 뭐 집값 2년 뒤 6, 7% 떨어질 가능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는요? 계속 오를 거예요. 내년에 하락한다는 건 개소리입니다. 지금도 물가 안 잡혔는데 내년에 하락을 어떻게 시켜요? 미국 꺾였다고요? 8.5%인데 그 2%까지 꺾이려면요 지금 냅두면은 꺾여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요. 결론 뭐예요? 서울 이제 개박살 시작이죠. 윤석열 효과 끝났다. 거래량 최악. 거래량이 최악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여력을 가진 수요가 최악이라는 소리예요. IMF 때는 거래량이 집계된 게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교해 봤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지금 여력이 훨씬 더 안 되고 그만큼 거품이 심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은 떨어진다. 그것도 훨씬 더 많이.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 한 40%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저희가 말하는 거를 막 바꿔서 오해를 해요. 한 40% 이상은 떨어진다. 반토막 난다. 5, 60% 떨어진다. 매매 가격 지수가 50% 떨어질 수는 없다. 뭔 개소리야. 언제 매매 가격 지수 얘기했어요. 2배 올랐으면 올라간 만큼 떨어진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수는 원래 그렇게 안 나오고 그렇게 떨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